안녕하세요, 프리스입니다. 네, 오늘은 이론 강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마지막 챕터로 화해식물 재료 분류에서 형태별 분류, 용도별 분류와 그리고 생장 관리, 병충해 관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집중해 주시고요. 그 전 단원에서 길게 설명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매번 저희가 수업 시간마다 그리고 플라워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알아두면 정말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잘 집중하셔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우리 133페이지에 이용 형태별 및 이용 용도별 분류가 있습니다. 그 재료를 어떻게 형태별로 분류하느냐를 봤더니요. 장식용으로는 절화용, 절엽용, 절지용, 분식물용, 정원용, 가공 소재용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화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얼굴들이 있는 그런 꽃들을 잘라놓은 그런 꽃 절화를 말하는 거고요. 절엽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주로 관엽식물들, 잎이 독특하고 특이해서 잎을 관상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들 있죠. 혹은 배경 베이스를 깔아줄 수 있는 그런 잎 소재들, 절엽용이 있고요. 절지용은 말 그대로 잘라져 있는 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꽃이 붙어 있다, 산수유나 매화나무, 조팝나무 등이 있고, 줄기를 본다, 그러면은 줄기를 이용한다, 그러면 흰 말채나무, 화살나무, 삼지당나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가로를 써놓는데 흰 말채나무는요, 흰색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붉은색 적말채예요. 그래서 이름은 그렇지만 우리가 흰 말채나무는 빨간색 줄기구나 라고 꼭 알고 가시고요. 잎이 있는 절지가 있습니다. 향나무, 편백나무, 사스레피나무. 자, 열매가 붙어 있다. 먼나무, 광나무, 작살나무, 피라칸타 등을 우리가 절지용으로 사용하고요. 분식물용은 분화식물이기 때문에 흙이나 다른 어디 팥에 심어져 있겠죠? 관엽식물이다 그러면 고무나무, 야자류, 몬스테라, 드라세나 아니면 다육식물이다 그럼 칼랑코에 선인장류도 있고 스킨답서스, 싱고니움, 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다 적어놓진 않았지만 관엽식물, 다육식물, 선인장류 이렇게 하면 어떤 건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거리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분화식물 같은 거를 위에다 걸어놨어요. 행잉 플랜트라고 우리가 하는데 러브체인, 스킨답서스, 싱고니움, 아이비, 콜레오스, 페페로미아 등이 있고요. 테라리움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것처럼 관수 조건이나 광 조건이 비슷한 식물들을 모아 심는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쉬가드는 키가 작고 생육이 느린 식물로 아주 낮은 접시나 낮은 포트에다가 심어서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들을 말하고요. 수경재배는 말 그대로 물로 인해서 얘네들이 양분을 섭취하고 생육할 수 있는 아이들 위주로 재배하는 것, 수경재배. 자, 정원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내용이 아니라 정원용이기 때문에 밖에서 충분히 빛을 보고 또 비도 그대로 맞아야 되고 혹은 추위도 그대로 맞아야 되는 그런 식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실외 정원은 온대산 화목류, 초하류로 구성됩니다. 실내 정원은 주로 열대, 아열대, 관엽식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지식물 아니면은 실내 식물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식물원에 가면은 사계절 볼 수 있는 꽃들을 우리가 다 감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꽃들 혹은 어떤 나무들은 그냥 밖에서 겨울을 맞이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온실에서만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원용인데 실내 정원용이냐 실외 정원용이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가공 소재용이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가공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꽃에서 뭔가 다른 방법을 취했다라는 건데요. 자연 건조화용이 있고 생화 염색화용이 있고 보존화, 우리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하는데 보존화가 있고 압화용 가공 소재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어떤 건지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런 거는 그 플라워 샵을 운영하실 때도 이미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 좋고 알고서 이 문제를 풀면은 너무 좋겠지만 모르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도 빨리빨리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화해장식 용도별 분류에서 여기 별표가 3개 쳐져 있습니다.
형태별 분류를 보면 얘가 긴 꽃이냐 덩어리진 꽃이냐 얼굴이 작은 꽃이 여러 개 붙어 있냐 이런 걸로 인해서 꽃들을 분류하기도 해요. 자, 형태별 분류라고 해서 라인 플라워, 라인은 말 그대로 선형 꽃이고요. 선형 잎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플라워, 라인 리프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꽃으로는 글라디올러스, 스톡, 금어초, 리아트리스, 델피늄 이렇게 길쭉한 소재 있죠. 잎 소재로는 염란, 산세베리아, 칼라데아, 인시그니스, 네프롤레피스, 부들, 억새 이런 것들이 라인 플라워, 라인 리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인 플리지라고도 하는데요. 리프나 플리지 두 개 다 라인 소재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폼 플라워인데요. 이거는 모양꽃이에요. 형태꽃. 그래서 꽃으로 보면 백합, 칼라, 카틀레아, 안스레움, 방크시아 이런 게 있는데요. 폼플라워 같은 경우는 다른 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특이한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극락조화나 이런 것들은 다른 꽃들이 흉내낼 수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폼플라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폼플리지, 뭐 폼 리프 이런 걸 보면 몬스테라, 펠소니, 크로통 이런 거는 다른 잎들이 대체할 수 없는 그 색감이나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폼 폴리지, 폼 리프다. 메스 플라워는 덩어리진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한 본에 얼굴이 큰 꽃이 하나 붙어 있는 그 스탠다드형 꽃을 말하는 건데 뭐 장미, 국화, 맨드라미, 카네이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돼요. 잎은 백묘국, 레몬잎, 동백나무잎, 로스커스, 무늬둥글레, 디펜바키아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 잎사귀가 여러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잎이 단단하고 잎이 또 넓고 한 그런 소재가 메스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러 플라워가 있는데요. 우리 필러 플라워는 말 그대로 필러는 채워주는 꽃들이에요. 그래서 얼굴들이 작고 또 여러 개의 꽃송이들이 한 본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필러라고 하는데 수꾼 안개초, 스타티스, 왁스 플라워, 소국, 곽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잎은 편백, 아스파라거스, 회양목, 아디안툼, 사철나무 등등이 있고요. 우리 아까 메스 잎하고 여기 필러 잎을 보니까 잎사귀 자체의 사이즈도 되게 다른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 가서 바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그럴 여유가 없으시다 그러면은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사진으로라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가치별 분류인데요. 대가치, 중가치, 소가치가 있어요. 이거는 얘가 더 비싸, 뭐 얘는 싼 거야, 막 이런 가치가 아니라 대가치라는 거는 자기 주장이 강한 꽃이에요. 그래서 형태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거나 뚜렷한 개성과 기품이 있는 그런 희소성이 있는 꽃이죠. 사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스리움, 알리움, 루피너스 등이 있고 중가치로는 자기 주장이 다소 약한데 존재감이 있는 꽃인 거죠. 뭐 장미, 국화, 아네모네, 거베라. 소가치는요.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아서 많은 양을 사용해서 식물의 개성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데이지, 곽꽃, 공작초, 왁스플라워 이런 거 보니까 소가치에 속하는 꽃들이 대부분 필러 플라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훼장식 용도별 분류를 마무리하고요. 자, 섹션 2 화훼 식물 생장 관리를 보니까 식물이 생육 환경이 어떤지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뭐 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보정하는 흙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양분을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빛이 필요하고요. 식물 생육의 필요 요소로 화색, 잎의 두께와 크기, 향기 등 식물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자, 그러면 빛도 광도가 있어요. 빛의 밝기, 세기. 그리고 광도와 광합성은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빛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식물이 빛을 이용해서 잎의 기공에서 받아들인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수분으로 양분을 합성하는 작용이다. 여기 기억에 광합성이라고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별표 하나 쳐놓고 그냥 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이게 객관식에서 문제로 나올 때 단어를 블랭크를 치고 찾아내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식물이 무엇을 이용하여 잎의 어디에서 받아들인 뭐뭐를 뿌리에서 흡수한 뭐뭐와 같이 뭐 이렇게 이렇게 찾아내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은 하나하나 바꿔놓고 찾는 틀린 것들을 찾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진한 글씨로 우리가 이산화탄소 더하기 물
더하기 빛이 있어서 포도당과 산소와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공기정화 식물로 찾는 이유가 얘네들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공간에 산소를 더해주기 때문이잖아요. 수분과 산소를 더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식물을 가까이 두기도 하고 또 필요한 공간에 두는데, 가끔 문제에서는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 막 이렇게 반대로 돼 있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꼭 잘 기억하시고, 광합성을 해야 산소가 나오는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자, 우리 136페이지에 니은 광보상점이 있는데요. 광보상점이란 모르시면 지금 바로 외울게요. 광합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같아서 외견상 광합성량이 0이 되는 때의 광도를 광보상점이라고 해요. 자, 디귿에 광포화점이 있습니다. 광포화점은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광도에 이르러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의 광도를 광포화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보상점, 광포화점은 빛과 연관된 건데, 빛으로 인해서 호흡하는 양의 정도를 광보상점 혹은 광포화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광요구도에 따른 식물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그거예요. 빛이 많은 데를 좋아하는 식물, 빛이 없어도 괜찮은 식물, 둘 다 괜찮은 식물. 그래서 양지식물, 반음지식물, 음지식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광도에 따른 식물의 반응은 한번 볼게요. 높은 광도가 있어요. 그럼 잎은 빛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잎이 작아요. 근데 광도가 약해요. 낮은 광도에 있는 잎들은 빛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잎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잎을 넓혀서 빛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애들이 키는 않고 잎사귀만 커진다거나, 아니면 키만 쭉 크고 잎사귀가 늘어진다거나, 그런 형태들도 있죠. 그래서 높은 강도에서는 잎 두께가 아주 두꺼워요. 탄탄하고 탱탱하고. 근데 얕은 강도에서는 얇아지죠. 잎사귀들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엽 색을 보니까 높은 강도에서는 잎이 옅어요. 과한 경우는 엽소 현상이 발생하는데, 낮은 강도에서는 색깔이 진해졌다가 갑자기 또 옅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잎 색깔을 보고서 이게 사실 높은 강도나 낮은 강도에서 옅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조금 구분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잎이 두껍냐, 커졌냐, 작아졌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줄기는 마디와 마디 사이가 짧아지고 낮은 강도에서는 절간이 길어지고, 뿌리는 두꺼워지고 낮은 강도에서는 점점 가늘어집니다. 자, 그리고 꽃수는 높은 강도는 증가하고 향기도 증가하는데 낮은 강도에서는 꽃수와 향기가 줄어든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시는 화분들 중에서도 작년에는 꽃이 잘 올라왔는데 혹시 안쪽으로 옮겨가지고 얘가 꽃이 안 나왔나 하고 그 햇빛이 좀 더 드는 쪽으로 빼주신다거나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빛에 따라서 식물이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또 광질이는 게 있어요. 이거는 라이트 퀄리티라고 해가지고 좋은 빛?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식물이 좋아하는 빛이 있어요. 근데 식물이 주로 생육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시광선이 제일 중요해요. 가시광선은 식물 생육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청색광과 적색광이 특히 중요하대요. 자외선은 화색 발현을 촉진시키고, 적외선은 화아 형성과 개화에 영향을 준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식물 생육에 가장 큰 영향 주는 거는 가시광선이다. 자, 광주기성도 있어요. 낮의 길이의 변화가 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낮의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개화하는 시기라든지 생장하는 시기가 다 다른데, 우리가 봄에 크는 꽃이 있고 가을에 크는 꽃이 있고 막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일식물, 장일식물, 중일식물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데, 빛을 받는 그리고 그 낮의 길이에 따른 식물의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일식물은요, 일조 시간이 짧아야 꽃눈이 형성된대요. 개화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암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암기는 어두움이거든요. 어두운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코스모스, 국화, 나팔꽃, 봉선화, 프리뮬러, 포인세티아, 메리골드, 백일홍 등. 그리고 이거 보니까 언제 피는 꽃 같으세요? 가을, 겨울에 피는 꽃들 같죠? 자연스럽게 여름의 그 낮 길이보다 점점 짧아졌기 때문에 단일식물들은 이런 꽃들이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장일 식물들은 일조 시간이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 되어야 꽃눈 형성 및 개화가 촉진된대요.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이 12시간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여름, 봄을 지나서 여름, 뭐 초가을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데이지, 루드베키아, 금어초, 금자나, 델피늄, 양귀비, 숙군한개초, 카네이션 등이 있습니다. 근데 중성 식물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중일 식물이라고 하는데 일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낮의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개화하는 식물이에요. 조팝나무, 덴드로비움, 수국, 장미, 시클라멘, 제라늄, 튤립, 펜지 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도인데요. 처음으로 우리가 빛이 되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온도예요. 온도와 식물은 연관성이 있죠. 따뜻한 데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 또 추운 데서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온도와 식물은요, 종자 발화, 양분과 수분 흡수, 증산작용, 휴면, 화학 분화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생육 가능 온도 내에서는 고온일수록 생육과 개화가 촉진된다. 온주성, 식물이 있을 텐데요. 기온 변화 주기에 따라 식물이 반응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온주성, 온도 주기성이라고 해요. 이거에 따라서 식물이 다르게 반응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식물의 생육저온이 있는데요. 생육저온이라는 거는 열대 원산 대부분의 관엽식물들이 25도에서 30도에서 자라고 온대식물은 개나리, 국화, 장미, 카네이션 등을 포함해서 15도에서 25도. 그리고 주야의 생육저온이 있는데 낮에는 다소 높고 밤에는 높지 않아야 생장에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 장애가 있는데요. 온도가 높을 때, 너무 높을 때 장애가 있고 너무 낮을 때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고온 장애, 저온 장애라고 하는데요. 고온 장애는 저장 양분 과다 소모, 개화율 하락, 황화 현상, 위조 현상.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호흡량도 높아지고 빨리 개화하고 빨리 생육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너무 추워요. 저온 장애예요. 그러면 열대식물 같은 경우는 5도에서 7도면 그 이하로면 저온 장애가 있어서 잎사귀가 이렇게 밑으로 축 처지거나 냉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현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 생육 저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온도와 식물의 생리작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38페이지를 보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광합성이 포함되어 있고 호흡작용, 증산작용, 또 양분 및 수분 흡수 이동 속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리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 광합성은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호흡작용은 30도씨까지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호흡량도 증가한다. 증산작용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산작용도 증가한다. 그래서 온도나 호흡, 증산작용 같은 것들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네, 수분과 식물의 한번 관계를 볼게요. 광합성의 원료죠. 물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뿌리로부터 무기양분을 운반한다. 그리고 체온이 상승하면 증산작용으로 기화열을 발산시켜서 체온을 조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운동하고 아니면 더웠을 때 몸에서 땀이 나고 열이 나는 것처럼 식물들도 이 온도가 올라가면요, 증산작용으로 기화열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몸의 온도를 이렇게 낮춰주는 걸 식물 스스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분과 식물 장애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수분이 너무 과했을 때, 이럴 때는 수분 부족 혹은 수분 과다로 식물이 장애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흙에 심겨져 있는 식물이라면 흙에 너무 수분이 부족할 때, 혹은 식물이 너무 과할 때, 수분이 너무 과할 때를 보시면 되고요. 공중습도라는 거는 식물이 뿌리를 흙에다 두고 잎사귀는 밖에 공중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습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호흡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발생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너무 습도가 높다. 그러면 과잉하거나 부족하면 당연히 온도든 빛이든 수분이든 모든 것들이 적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맞추기에 참 어렵죠. 과잉할 경우에 병해가 발생하거나 생육이 위축되고요. 부족할 경우에 시들거나 관상 가치가 하락한다고 합니다. 자, 공기도 필요하죠. 식물에게. 자, 공기와 식물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예요.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광합성을 아까 얘기했었는데 광합성을 하려면 빛도 필요하고 수분도 필요한데 이산화탄소가 또 있어야 돼요.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에틸렌이라는 위조, 잎의 황변, 낙엽, 꽃잎
말림과 탈리, 이런 노화 호르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기와 식물이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자, 토양과 식물, 우리 다 아시겠죠? 수분 공급도 필요하고 식물체를 지지해야 되고 양분을 분해하고 공급하고 식물의 생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토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 139페이지는요, 토양의 최적 구성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표현해 놓을게요. 자, 식물 생육에 가장 적합한 구성이 있는데요. 고상, 액상, 기상의 토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상 같은 경우는 50%, 액상 같은 경우는 25%, 기상 같은 경우는 25%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양 수분은 모세 관수로 유효 수분이라는 걸 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얘는 문제에 한 번씩 꼭 나오더라고요. 토양 수분은 모세 관수와 중력수, 흡착수가 있는데 그 중에 유효 수분은 모세 관수다.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화훼 재배에 적합한 토양이 있겠죠. 어떤 식물을 어떤 흙에 심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일단 얘를 원래 있었던 흙이냐 일부러 만든 흙이냐 이렇게 좀 구분해 두시면 돼요. 자, 천연 유기질 배합 용토는요, 1번 부엽토라는 게 있어요. 별표 3개 났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떡갈나무, 참나무 등의 낙엽을 썩힌 것으로 배수와 통기성, 보수력, 보비력이 우수하다 그랬습니다. 얘는 산성이에요. 자, 부엽토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낙엽이 썩혀진 그런 유기질 용토고요. 수태라는 거는 순수한 이끼를 건조시킨 거예요. 보수성, 보비력, 배수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강산성이고요. 피트모스는 수태, 양치류 등이 퇴적되어서 썩으면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탄화된 것으로 유기물 함량이 높고 보비력, 보수성, 통기성이 우수하며 염계 치환 용량이 높다. 산성이고 부엽토 대응으로 쓴다. 자, 바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 껍질이고요. 우리가 난 심을 때 바크를 사용하는데 나무 껍질을 잘게 빻아서 발효시키거나 살균 처리한 것으로 보수성이 우수하고 양란, 관엽식물에 적합하다. 모래나 펄라이트와 혼용하여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연 유기질 배합 용토가 아니라 광물질 배합 용토예요. 버미큘라이트는 질석을 1000도씨 이상 고온에서 구운 무균 인공 용토로 모래의 15분의 1 정도로 무게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펄라이트는 진주석을 잘게 부숴서 75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서 냉각 가공한 무균 인공 토양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다른 걸 쪼개서 굽고 막 하면은 무조건 광물질 배합 용토고 천연 유기질 용토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올라이트는 보수성과 통기성이 우수하고 염기 치환 용량이 크다. 알칼리성입니다. 자, 천연 유기질 배합 용토는요, 지금 다 얘기했지만 산성이죠. 그런데 광물질 배합 용토는 약산성에서 약알칼리성, 다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또 외우시면 좋겠죠. 자, 영양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식물의 필수 원소가 있는데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식물에게 필요한 그 요소들, 비료의 3요소거든요. 질소, 인, 칼륨. 질소, 인, 칼륨. 4대는 질소, 인, 칼륨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뭘 더해요? 칼슘. 5대 요소는 거기다가 마그네슘이 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충분히 질소는 뭐에 도움을 주지? 이는 뭐에 도움을 주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또 문제를 푸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질소는 생육초 꽃눈 형성에 되게 중요하고요. 발육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커가려면 꼭 필요한 게 질소라는 거죠. 줄기, 잎을 무성하게 하고 엽색을 진하게 한다. 광합성을 촉진한다 라고 했고, 인산은 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인. 꽃과 열매, 종자 형성에 큰 영향, 그래서 종자 비료라고 해요. 인을 꽃, 열매, 관상식물에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인은 꽃, 열매와 관련이 있다. 키가 커야 된다, 발육에 중요하다 그러면은 질소. 칼륨은요, 식물체 신진대사의 촉매 역할을 해요. 그래서 뿌리, 가지, 줄기를 강화하고 기온 변화 및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 강화, 초기 뿌리 발달에 중요하다. 그러면 칼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우리 중간 문제 풀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빛의 종류가 아닌 것은? 우리 아까 계속 이렇게 봤는데요. 1번 광원, 2번 일장, 3번 광도, 4번 광질. 뭐가 아닐까요? 일장, 광도, 광질은 보기로 계속 나왔던 문제죠.
광원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제가 좀 전에 바로 얘기했었던 거예요. 토양 내 수분의 종류 중 유효 수분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1번 중력수, 2번 결합수, 3번 자유수, 4번 모세관수. 유효 수분은 무조건 모세관수입니다. 4번 정답이고요. 자, 4번 한번 또 볼게요. 공기 중 식물의 호흡작용에 필요한 요소에 속하는 것. 호흡작용. 호흡작용에 필요한 게 뭐 있을까요? 한번 보니까 1번 산소와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호흡작용에 들어가는 요소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밖에 없다. 질소, 오존, 아연산가스는 패스할게요. 7번 보겠습니다. 식물 생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광선은? 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근적외선. 여기서 정답은 동시에 얘기할까요? 시작. 2번. 네, 가시광선입니다. 누구 틀리신 거 아니에요? 네, 이번 가시광선이고요. 아까 제가 보기를 통해서 블랭크한 단어들을 찾아 넣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했는데 8번에 있어요. 식물의 강합성은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와 뿌리로부터 흡수한 물을 재료로 잎의 엽록체에서 광에너지에 의해 탄수화물이 합성되는 과정이다. 이게 광합성인데 A와 B에 알맞은 것은 지금 순서대로 이산화탄소와 물이겠죠. 그래서 그거 찾아서 정답 보니까 2번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단어 하나라도 기억하고 있으셔야 또 풀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화해식물 병충해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화나 분화식물들을 계속 다루는 것들을 보고 종류를 나눠보았었는데 병충해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식물을 사가지고 오는 거,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정말 좋겠지만 잘 관리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균이 있고요. 세균은 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된대요. 그래서 방제가 좀 어려운 편인데 그렇지 않으려면 환기도 잘 시키고 너무 습하지 않도록 문을 열어주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습기를 주변에 펴놓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이러스 감염은 먼저 감염된 식물과의 접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병충해가 발생된 식물하고 같은 공간에 두지 않으시려고 분리를 하게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곰팡인데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탄저병, 그을음병, 회색 곰팡이병 등이 있는데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쉽다 했으니까 조금 건조하게 상태를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일부러 막 거기다 스프레이를 막 분무를 해주신다거나 그러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4번은 해충인데요.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한대요. 진딧물, 온실가루이, 깍지벌레, 민달팽이 등이 있는데 곰팡이는 고온 다습한 곳에서 일어나고 해충은 고온 건조한 곳에서 일어난다. 다 저온은 없어요. 그쵸? 너무 더운데 습하거나 너무 더운데 건조하거나 이런 데서도 식물들이 아플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 병충해 발생과 예방을 한번 볼게요. 일단 회색 곰팡이병 등 병해가 잦으면 외관상 품질이 나빠지고 뭔가 이상한데? 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잎사귀에서부터 병해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수분 손실과 에틸렌 생성으로 노화가 빨리 촉진돼요. 그래서 나무나 초아래 같은 것들이 상태가 좋아지지 않겠죠. 그럼 예방하려면요, 미리 조기 방제로 병충해를 예방해서 품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미리 건강할 수 있게끔 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살균제나 살충제를 이용해서 병충해를 방지해야 됩니다. 살균제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목적으로 살포하는 보호살균제, 침입한 세균을 직접 죽이는 직접살균제, 종자소독제, 토양살균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액상 무슨 어떤 약 같은 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뭔가를 알아야 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방제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식물을 건강하게 오래 잘 관리하려면 미리 병충해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살충제가 있는데 말라티온 유제, 제충국 유제, 켈센 유제, 시미티온 등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중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화해식물의 병충해 예방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같이. 발병 후 방제보다 발병 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맞죠? 식물병과 해충에 의한 피해는 상품의 관상가치와 상품성의 저하로 연결된다. 그렇죠.
잎이 상하고 이런 거는 떼어내면 되지만 이미 막 진딧물이나 아니면은 뭐 회색 곰팡이가 피어져 있는 것을 보면 판매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품성도 떨어져 보이고요. 자, 3번. 새로운 병과 해충의 유입이 빈번해졌기 때문에 식물 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 수입되는 그런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들어올 때부터 이미 그렇게 잘 관리되어야 돼요. 아닌 것은 그러면 4번이겠죠? 화훼식물은 재배되는 종류가 다양해서 병충해에 의한 피해가 미비하다. 네, 4번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이론 수업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필기 준비하시는 수강생분들 되게 마음이 조급해지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를 풀 때마다 앞에서 이걸 읽어봤나? 읽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지필고사가 아니라 이제 컴퓨터로 CBT 문제로 보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체크하고 뒤로 넘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 재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좀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문제는 지금 종이로 막 계속 확인하고 풀어보기는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어플을 이용해서 컴퓨터 시험 보듯이 한번 체크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을 우리가 시험을 공부를 할 때 이거를 막 고득점 해야지 하고서 그렇게 너무 마음을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득점 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60점 넘으면 합격이거든요. 61점이어도 좋아요. 우리가 이해를 더 많이 한다면 80점, 90점도 넘어갈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 아까는 맞췄는데 지금 틀렸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론을 한번 다시 보고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시고 처음 보는 문제인데 아니면은 전혀 이해를 못한 문제인데 이게 앞에 단원에 있었나? 막 이런 문제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를 확인하시고 마지막에는 정말 변명할 여지 없이 시간을 무조건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푸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합격의 길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프리쌤과 함께 실기 작업 영상들도 계속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실기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되뇌이면서 순서를 외워가면서 또 실기 영상에서 제가 계속해서 팁을 드리겠지만 반복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언어들이나 아니면 그런 기술들을 눈으로 자꾸 익히셔서 집에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